토트넘이 이번 주말 뉴캐슬 원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 9월 1일 일요일 저녁 9시 30분에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기본적으로는 A매치 기간 직전에 펼쳐지는 경기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기록한 이후에 기분 좋게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해지고 있는데, 일단은 뉴캐슬의 수비 라인 자체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부상도 당하고 징계를 받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보트만과 라셀레스 두 명의 중앙 수비수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두 선수의 복귀 일자도 내년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파비안 셰어가 1라운드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파비안 셰어도 이번 경기에 나오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뉴캐슬의 센터백 라인은 왼쪽에 덴번, 그리고 로이드 켈리, 그리고 오른쪽에는 크라프트, 이 세 명의 선수밖에 현재 센터백 라인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즌 초반에 아무래도 보트만과 라셀레스가 부상이다 보니까 덴번과 크라프트, 이 두 명의 선수가 꾸준하게 센터백 라인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센터백 라인의 이 두 명의 선수가 보트만이라던가 파비안 셰어, 특히나 이 두 명의 선수가 주전 센터백 라인이잖아요. 뉴캐슬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때도 에디하우 감독의 전술에서 보트만과 파비안 셰어, 이 두 명의 선수가 후방 빌드업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전으로 나오고 있는 덴번과 크라프트, 이 두 명의 선수가 빌드업적인 측면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전방 압박,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도 최전방 공격수로 나올 예정이에요. 아직까지 솔랑키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솔랑키가 나오지 못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도 9번 공격수 자리에 출전할 것이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난 경기도 봤지만 손흥민이 9번으로 나왔을 때의 장점 중에 하나는 손흥민의 스프린트를 활용해서 상대의 중앙 수비수들 혹은 상대 골키퍼를 강하게 압박하는데 매우 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번 라운드 뉴캐슬의 수비 라인으로 예상되는 덴번과 크라프트 두 명의 중앙 수비수에 더해서 골키퍼인 닉 포프도 발밑이 좋은 골키퍼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명의 선수들이 미스가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경기에서도 후방에 덴번이 나오고 있는데, 덴번이 발밑이 엄청 좋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이제 본머스와의 경기였는데 본머스의 감독 자체가 이라올라 감독, 아주 공격적인 압박을 하는 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덴번이 압박을 당할 때 당황해서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 실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쪽에서 패스 미스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머스가 역습을 시작하는 이런 장면이 나왔어요. 이 장면도 보면 오른쪽 라인에 있는 크라프트가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데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빼앗기자마자 바로 본머스가 공격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인 찬스를 본머스가 맞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난 경기에서 실점한 장면도 보면 실점할 때 수비 라인에서 이미 앞쪽에 있는 선수가 압박을 받고 있는데 패스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 압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급하니까 압박을 당하는 과정에서 옆에 있는 선수에게 주변 상황을 보지 않고 패스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뺏기죠. 그래서 볼을 빼앗긴 다음에 본머스가 여기서부터 공격을 시작하면서 득점을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에서 뉴캐슬이 가장 문제였던 부분이 보트만과 파비안 셰어, 빌드업의 두 중심축이 되는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수비 라인에서의 미스가 유난히 많아지고 있어요. 반면에 지난 라운드에서 토트넘 경기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9번 공격수로 나왔을 때 계속 상대를 향해서 달려드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장면도 보면 결국에 득점이 나올 때 후방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손흥민이 달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센터백이 손흥민의 빠른 스프린트 때문에 당황해서 뒤로 볼을 돌립니다. 그리고 뒤로 볼을 돌렸을 때 분명히 거리가 약간 먼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부지런히 그리고 빠르게 달려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손흥민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변 선수들도 주변에 있는 선수들을 한 명 한 명씩 마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의 움직임에 따라서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결국에는 골키퍼가 볼을 잡았을 때 손흥민은 달려들고 있는데 앞쪽에 있는 선수가 이미 손흥민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모든 토트넘 선수가 주변에 있는 패스 루트를 차단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가 패스를 줄 곳이 없어서 우물쭈물하는 동안 손흥민이 빠르게 달려들어서 볼을 빼앗아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장면이 뉴캐슬전에서도 아마 많이 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 경기 보면 계속 손흥민 선수가 한쪽으로 몰아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골키퍼라든지 중앙 수비수가 당황을 해서 한쪽으로밖에 패스를 줄 수가 없고, 근데 이미 토트넘의 선수들이 압박에 대한 준비가 손흥민이 전방에 나왔을 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줄 곳이 없어서 결국에는 빼앗기지 않는데 급급해서 그냥 전방으로 뻥 걷어내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장면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늘 이렇게 압박을 하잖아요. 하프라인에 있는 상태고 심지어 패스가 이미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달려가려면 정말 먼 거리를 달려가야 되는데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맹렬하게 달려가다 보니까, 그리고 애초에 스프린트가 워낙에 빠르니까 골키퍼가 처음에는 여유가 있는 줄 알고 볼을 잡아놨다가 손흥민이 너무 빠르게 달려드니까 골키퍼가 놀라서 전방으로 또 걷어내다가 여기서 패스 미스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을 보면 현재 뉴캐슬이 빌드업의 중심축이 되는 보트만과 파비안 셰어가 빠져있는 만큼 수비 라인에서 좀 미스가 많이 나오는 만큼 손흥민이 앞쪽에서 강하게 달려드는 이 압박이 다음 경기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손흥민이 달려들 때 손흥민만 달려드는 게 아니라 토트넘이 늘 하는 것처럼 손흥민이 한쪽 공간을 순간적으로 막아 세울 때 나머지 선수들이 손흥민의 움직임을 따라서 반대편 측면으로 압박을 들어가는 이러한 움직임이 잘 이루어진다면 전방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빠르게 볼을 빼앗은 다음에 득점으로 이어지는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뉴캐슬도 앞쪽에 고든이라던가 이삭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머피가 아마 이번 경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세 명의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이죠. 특히나 고든과 이삭 이 두 명의 선수가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토트넘이 너무 압박을 위해서 올라왔을 때 이때 앞쪽에서 끊어내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뒷공간이 무너지는 결과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선수가 결국에는 오른쪽 라인에 있는 트리피어,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기마랑이스예요. 보통 이제 원래는 오른쪽 센터백 자리에 파비안 셰어까지 있기 때문에 요 오른쪽 라인에서 상대가 압박을 할 때 순간적으로 트리피어나 기마랑이스 혹은 파비안 셰어가 반대편으로 패스를 넘겨주면서 역습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파비안 셰어가 없긴 하지만 트리피어나 기마랑이스가 나온다면, 트리피어도 사실은 지난 유로에 참가한 이후에 휴식기가 길었기 때문에 리그 초반에는 리브라멘토가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트리피어가 이 경기에서는 선발로 출장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만약에 토트넘이 전방에서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한쪽을 막아 세우고 모든 선수가 왼쪽 라인으로 달려들고 있는데 이때 트리피어나 기마랑이스가 내려와서 볼을 받고 반대편에 있는 앤서니 고든에게 방향 전환 패스를 한다. 이러면 이 공간 자체가 워낙에 뉴캐슬의 공격 라인에 빠른 선수가 많기 때문에 무너지는 흐름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뉴캐슬을 만났을 때 뒷공간이 무너져서 패배를 했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이 장면을 보면 토트넘의 선수들이 거의 모든 선수가 올라가 있는데 이때 뉴캐슬이 그냥 한 번에 뻥 차줍니다. 그러면 앞쪽에서 앤서니 고든이 뛰어가고 있고요. 앤서니 고든이 뛰어가는 공간으로 볼이 떨어지니까 여기서 수비가 무너지면서, 그리고 옆에 있던 이삭도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그 순간 이삭에게 패스가 들어가게 되면 심지어 이삭이 달려들어오는 반더벤까지 순간적인 동작으로 무너뜨리면서 여기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뉴캐슬전에 또 다른 실점 장면도 똑같아요. 이 장면도 보면 토트넘의 선수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공격에 가담하고 있고 라인도 높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뉴캐슬이 전방 압박을 한 번 이겨내 나왔습니다. 이겨내 나오니까 이삭이 단순하게 전방으로 뛰어가고 뛰어가는 이삭에게 한 번의 공간 패스. 그러면 이삭이 이 공간으로 달려들면서 순식간에 토트넘의 뒷공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패스 한 번에 이삭이 1대1 찬스를 맞이하게 되고 여기서 득점을 기록하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장면이 토트넘이 뉴캐슬을 만날 때마다 자주 나왔던 장면이기도 해요. 워낙에 뉴캐슬의 공격 라인 쪽에 빠른 선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토트넘이 라인을 높게 올렸을 때 이러한 뒷공간에 대한 조심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뉴캐슬이 기본적으로는 시즌 초반에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까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뉴캐슬이 홈이긴 하지만 조금 더 역습에 기반한 패턴을 만들어 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실 지난 시즌에도 마지막 즈음에 뉴캐슬과 토트넘이 만났을 때도 뉴캐슬의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뉴캐슬이 수비적으로 나왔는데 오히려 그게 전술이 통하면서 뒷공간이 무너졌던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뉴캐슬이 최근에 경기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내려앉아서 역습을 노리는 패턴을 가져
가져간다 라고 하면 이때 토트넘도 어떻게 뉴캐슬의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도베르, 존슨, 그리고 뭐 사르, 메디슨, 포로도 올라가고요. 우도기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일단은 공격 숫자를 엄청 많이 두는데 지난 그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지난 시즌에 문제였던 부분은 손흥민을 원톱으로 쓰니까 상대가 밀집 수비를 만들 때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그런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 경기 에버튼전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계속 내려와 주면서 수비를 끌어낼 때 순간적으로 옆에 있었던 선수들이 침투에 들어가면서 찬스를 맞이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왔을 때는 좁은 공간에 손흥민 선수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측면으로 나와주던가 내려오던가 페널티 박스 주변을 많이 이탈하더라도 계속 움직여주면서 수비를 끌고 나오는 게 매우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도 보면 손흥민 선수가 9번 공격수 자리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수비가 순간적으로 손흥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었던 메디슨이 손흥민에게 수비가 딸려 들어가는 걸 보고 바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에 토트넘이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 이때 메디슨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도달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9번으로 나왔을 때에 어떤 해결책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들고 나올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솔랑키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솔랑키가 있었다면 이제 뭐 1라운드 때 물론 이제 토트넘이 비기긴 했지만 솔랑키가 있으니까 계속 박스 안으로 투입을 하는 게 가능했거든요. 근데 솔랑키가 없다면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9번 공격수 자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히샬리송이 나올 수도 있지만 9번 공격수 자리에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왔을 때 어떤 방법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왼쪽에 있는 오도베르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도베르가 지난 경기에서도 어쨌든 뭐 드리블 성공률이 낮긴 했지만 가장 많은 드리블을 시도했던 선수였어요. 그리고 경기 초반에는 아주 날카로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이렇게 밀집해 있을 때는 오도베르 같이 아주 직선적이고 과감한 돌파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상대 수비수와의 1대1을 이겨내고 돌파가 되면 여기서부터 수비가 끌려 나오는 순간 가운데 있는 손흥민에게 공간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도베르처럼 드리블 돌파가 되는 선수들, 뭐 오도베르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브레넌 존스는 이렇게 수비 라인이 낮고 상대 수비가 촘촘했을 때 잘 못하는 타입이고 쿨루세프스키가 지난 경기에서도 비수마의 골을 어시스트 했잖아요. 그때도 쿨루세프스키가 좁은 공간에서 버티는 플레이 그리고 창의적인 어쨌든 볼 배급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 선수다 보니까 상대 수비에 균열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이제 브레넌 존슨보다는 공간이 났을 때 잘하는 선수보다는 오도베르나 쿨루세프스키처럼 공간이 별로 없어도 볼을 소유하고 지켜낼 수 있는 선수,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나오는 게 토트넘의 공격 방식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번 라운드 토트넘이 어쨌든 1라운드는 좋지 않은 경기력, 2라운드는 매우 좋은 경기력으로 약간의 이제 1라운드와 2라운드의 경기력이 좀 극명하게 차이가 났는데 3라운드에서 과연 뉴캐슬을 만나서 경기를 잘 풀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잘 풀어간다면 그래도 A매치 직전에 좋은 기분으로 A매치 기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